전교 꼴찌 서울대 가다 고리들 지음 챕터 5 서울대 멘토 3인의 공부 이야기. 꿈이 있어 외롭지 않았던 학창시절. 이성민. 나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공부에 대해서는 아주 평범한 학생이었다. 부모님이 바쁘신 관계로 부모님 일을 도우면서 시간이 나면 공부보다는 친구들과 해가 질 때까지 놀기 좋아하는, 공부를 아주 못하는 열등생도 꼴찌도 아닌 그저 공부에 흥미가 없는 시골의 전형적인 평범한 한 학생이었다. 그러던 중 중학교 3학년 때 아주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공부 잘하는 학생이 가는 고등학교에 가든지 아니면 조금 성적 평균이 낮은 학교에 지원하여 장학금을 받고 다닐지의 문제였다. 그리 넉넉하지 않았던 가정 환경은 나로 하여금 후자를 선택하게 하였다. 명문 고등학교가 아니지만 어느 학교에서든 장학생이 되어 나의 집에 보탬이 되려는 것은 나를 시간이 나면 책상 앞에 앉게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동기였다. 장학금을 목표로 한 중3 후반기의 노력으로 다행히 그 보통 고등학교에 장학생으로 입학하게 되었다. 당시 장학생이 되었다는 것은 공부를 통해 성취한 내 생의 첫 번째 성과였으며, 나를 대건스러워하며 좋아하시는 부모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고등학교 입학 후 1년 동안은 성적이 좋지 않았다. 가장 큰 이유는 중학교 공부를 벼락치기식으로 해와서 기초가 너무 부족했다. 수업 시간에 충실히 하는 것으로는 도저히 명문고의 친구들을 따라가지 못하였다. 그 당시 집안 환경은 더욱 힘들어져 학원을 다닐 수 있는 형편도 아니어서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된다. 그것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절대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자는 것이었다. 내가 헛되이 학창시절을 보내지 않고 공부에 매진하는 것이 나의 재산이고 우리 집의 재산이 된다는 생각을 신조처럼 여기며 공부할 수 있는 절대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였다. 퇴학 후 매달 국립묘지에 가서 아버지의 묘비를 만지며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을 했던 이 책의 저자처럼 그 당시 내가 공부를 해야 하는 목적도 절박하였다.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지금이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생각으로 각 과목에 대해 입시를 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공부를 하였다. 특별한 공부 비법이 있는 것은 아니라서 말하기가 약간 부끄럽기는 하지만 1. 암기 과목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였고 주요 요점들을 충실히 기록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주요 요점들은 다음 수업 시간이 되기 전까지 시간이 날 때마다 암기하고 또 암기하였다. 굉장히 바보스러운 방법일 수도 있지만 소의 방법을 하면서 저절로 암기가 되면 물론이거니와 큰 맥을 스스로 잡을 수 있었고, 암기 과목은 시험 시간이 절대 두렵지가 않았다. 2. 영어는 고등학교 나의 최대 숙제였으며 사실 사회생활을 하는 지금도 나의 숙제가 되고 있다. 영어에 대한 기본 실력은 거의 중학생 수준이었다. 영어만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하였고 영어 수업 시간은 두려웠으며 당연히 영어 시험 성적은 좋을 리가 없었다. 영어의 경우 내가 선택한 공부 방식은 앞서 암기 과목과 비슷하기는 하나 좋은 영어 문장이 많으며 문법이 잘 정리된 두꺼운 교과서 하나를 선택하여 그 책만을 다독하였다. 10회 이상 다독을 하다 보니 문법은 거의 수학 공식처럼 암기가 되었고 무엇보다 문법과 수어가 잘 적용된 좋은 영어 문장을 많이 외우다 보니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점차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다양한 문제들을 접하면서 실전 적응력을 높였으며 1학년부터 봐왔던 교과서를 옆에 놓고
주요 문법부터 수거 및 독해 부분을 몇 번 더 반복하니 그 이후 영어 문제는 내가 접한 문장들을 거의 벗어나지 않았다. 3. 수학은 내가 이과 전공을 하였으므로 상당히 신경을 써야 했던 과목이었다. 남들보다 탁월한 성적을 내지는 못했으나 고등학교 내내 꾸준한 성적을 거두었다. 수학은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과목이다.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정의와 용어, 그리고 공식을 무엇보다 충실히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응용 문제를 푼다는 것은 수학 실력 향상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본 실력을 다졌다면 각 공식이 어떻게 응용되고 어떠한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물론 이것은 말처럼 쉬운 작업은 아니며 수많은 문제를 접해보고 적용된 공식을 수없이 되새겨 보아야 한다. 그런 후 시험을 얼마 남기고는 각 공식에 대해 쭉 정리를 하고 각 공식에 적용된 문제 중에 내가 못 풀었던 문제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확인하고 그런 문제들 위주로 반복하여 풀었다. 그때 내가 정리한 수학 오답 노트만 거의 책 한 권이었다. 틀렸던 문제를 다시 풀어보고 그래도 틀리면 그 문제는 다시 2차 오답 노트에 정리를 하였다. 그렇게 재차 정제되고 압축된 오답 노트는 나의 든든한 시험 대비책이 되었다. 지금까지 나의 학창시절과 공부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다면 지금부터는 인생의 선배로서 힘들게 공부하고 있을 후배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하겠다. 1.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라는 앙드레 말로의 말처럼 수험생이라면 반드시 꿈과 포부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만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강한 동기를 가질 수 있다. 우선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신만의 꿈과 이유가 있어야 한다. 학창시절의 나의 꿈은 정말 소박하였다. 우리 집이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나의 힘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특별한 재주를 발견하지 못한 나로서는 공부만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었고 나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소박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가 부끄럽지만 나의 후배들은 좀 더 원대한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었으면 한다. 물론 공부 이외에 특별한 재주를 가지고 있고 그 특기를 통해 꿈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예외일 수도 있다. 2. 공부를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의 확보다. 역설적 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이어트를 예로 들자면 다이어트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좋은 음식이든 나쁜 음식이든 상관없이 평소에 먹는 양의 반만 먹는 것이다. 이것은 오랫동안 다이어트에 대해 연구해온 서울대학교 가정의학과 유태우 교수의 말이다. 우리 주변에는 실로 다양한 다이어트의 방법이 있지만 효율성을 떠나 가장 확실한 다이어트 방식은 양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고등학교 때 공부해야 할 양은 실로 엄청나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어떻게 그 많은 양의 범위를 공부하였는지 놀랍기도 하다. 그리고 공부를 한 것이 이해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암기가 되어야 하고 응용된 문제에 적용을 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은 그냥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능숙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스킬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러한 스킬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한 필요 조건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였을 경우이다. 절대적인 시간을 가지기 위해 억지로 잠을 줄일 필요는 없다. 단지 공부를 할 수 있는 마음 상태, 즉 깨어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남들과 똑같이 보내는 하루하루를 충실히 보내면 되는 것이다. 지하철을 타는 시간, 수업 후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과 같은 자투리 시간도 잘 활용하고 필요하다면 공휴일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으로 확보한다면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 확보는 거의 문제가 없다. 3. 올바른 습관을 갖자는 것이다. 운명은 그 사람의 일상생활의 습관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그런데 그 습관은 오늘 하루 좋은 행동에 씨를 뿌려 조금씩이라도 좋은 보람을 거둬들여야만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학창시절의 하루하루를 어떠한 습관으로 보내는가는 대단히 중요하다. 즉, 하루하루를 충실히 보낼 수 있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만 짧지 않은 수험 생활을 잘 보낼 수 있다. 4.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창시절에는 왕성하게 성장하는 시기라 섭취하는 음식량은 많은 대신 책상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 움직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고등학교 수업 시간표를 보면 체육 시간이 일주일에 2-3번 정도 배정된다. 그런데 그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 일반적으로 의사들이 권고하기를 일주일에 3번 정도는 땀을 흘릴 수 있을 만큼 운동하라는 것이다. 운동을 한다는 것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비만을 예방하며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미국의 어떤 전문가에 의하면 매일 아침 20분 동안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공부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에 대해 학업 성취도를 비교한 결과 매일 아침 20분 동안 공부한 학생의 매일 아침 20분 동안 공부한 학생의 학업 성취도가 월등히 좋았다. 운동을 통해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여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두뇌도 더 좋게 만든다는 것이다. 우리 후배들도 꼭 시간을 내어서 일주일에 3번 이상은 땀 흘려 운동하기를 바란다. 5. 끝으로 공부는 절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부모님, 선생님, 친구, 선배 등등 나 자신과 관계된 사람들, 즉 우리에게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 학창시절은 혼자 외롭게 공부를 해야 하는 시간이 많으며 고민의 시간도 많은 시기이다. 그런데 자칫 그러한 고민들을 혼자만의 고민인 양 생각하여 주위 사람들의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만 해결하려다 보면 정신적, 신체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꼭 가까이 있는 멘토를 찾아라. 아니요. 네. 강원도 산골 공부에 대한 추억. 안현순. 공부에 대해서는 중학교 때까지 그냥 남에게 뒤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자세만 취했던 것 같다. 중학교 때 영어 단어 아메리칸이라는 단어를 외우지 못해 손바닥에 써놓고 쪽지 시험 때 어설프게 컨닝하다가 선생님께 회초리를 맞았던 기억이 생생한 것을 보면 월등한 실력은 당시에 없었던 것이 분명하다. 고등학교 시절 내 삶의 희망은 서울대 라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된 배경은 어려운 과정 환경이었다. 특히 형이 현대의학으로 치유할 수 없는 병에 걸리면서 우리 집안은 그야말로 나락에 빠지게 되었다. 내 누님들은 중학교에 꼭 가고 싶어 했지만 살림살이 형편이 안 돼서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인천의 공단에서 산업의 역군이 되어야 했다. 누님들은 부모님의 판단이 아직 서운하다고 얘기한다. 부모님은 나와 형은 진학을 시켜주었는데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형이 춘천 제1고등학교로 유학을 가게 되었다. 그런데 거기서 형에게 문제가 생겼다.
또래들에 의한 폭력, 왕따 등으로 엄청난 재앙이 형에게 온 것이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어머님이 원주 기독병원에 형을 입원시킨 후 돌아와서는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아 펑펑 우시던 모습. 그 뒤로 우리 집은 경제적으로 몰락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집안 분위기도 어두워졌다. 중학교 졸업을 앞둔 늦가을 하굣길에 진용이라는 친구에게 나 고등학교 들어갈 형편이 안 돼서 누님이 계신 인천에 공고에 가서 빨리 집안을 흥하게 할래 라고 고민을 털어놓았다. 상경하여 공작에 취직하여 돈 많이 벌고 있다고 자랑하던 막내 누나가 너 기계 공고 나오면 돈 많이 벌 수 있어 라고 알려준 것이 내 판단을 그렇게 유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는 누나가 내 멘토였다. 그런데 진용이라는 친구가 그 말을 듣자마자 내게 버럭 화를 내며 너 왜 그렇게 둔하냐? 너 정도면 대학 가서 공부를 해도 성공할 수 있는데 너 진짜 실망이다 짜샤 라고 일침을 가했다. 워낙 강하게 말을 한 진용이는 얼굴까지 붉어졌는데 나도 같이 얼굴이 붉어지며 순간 뭔가 모를 부끄러움과 탄식이 절로 나왔다. 사실 그때 친구 진용이가 내게 강하게 말하지 않았다면 나의 인생은 어떻게 흘러갔을지 모른다. 꼭 공고를 나왔다 하여 보람이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본인의 노력과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례도 있다.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대학원 연구실의 동기는 공고를 나와서 계속 공부하여 서울 소재 대학교에 들어갔고 다시 대학원은 서울공대 대학원으로 진학하여 IT 업계 최고의 회사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 고등학교를 입학하고 나서 처음으로 자기 혁신을 다짐한 경험이 있다. 1학년 때 수학여행에 불참하게 된 것이 계기였다. 당시 상황을 정확히 회상하고 있는 효익이와 한철이의 이야기를 최근에 들어보니 시골의 고등학생들은 날 포함해서 집안이 가난한 친구들이 많았다. 남들 수학여행 버스에 오를 때 나는 효익이 한철이와 함께 화장실 청소하고 자율학습을 한 뒤 왠지 모를 울분을 안고 집으로 돌아갔다. 초등학교 때부터 가세가 기우는 것을 지켜보았던 나로서는 어머님께 투정할 마음은 없었다. 그러나 그날 집에서 눈시울을 붉히고 이를 악물고 책을 보았던 기억이 선하다. 그때 내게 자문했던 말이 있다. 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래? 어떻게? 그래, 나는 별다른 재능도 없고 그나마 공부로 조금 인정받고 있으니 일단 대학에 진학하자. 이왕이면 서울대. 그때 난 이지성이 지은 꿈꾸는 다락방에서의 RNVD라는 공식처럼 서울대라는 생생한 목표를 떠올렸다. 서울대에 무조건 가기로 결심한 것이 고등학교 1학년 5월이다. 시험까지 2년하고도 반년이 남은 시점이다. 하루 20시간 곱하기 365일 공부할 각오를 하고 집중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서울대 가려면 하루에 4시간만 자야 하고 연고대에 가려면 5-6시간 자라는 말이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나의 계획은 말콤 그래드웰이 쓴 아웃라이어에 나오는 1만 시간의 법칙이 온전히 적용된 것이었다. 스스로의 학습 시간인 하루 11시간은 1만 10시간. 나의 서울대 합격의 핵심은 몰입과 집중이라고 말하고 싶다. 지금도 내 인생에서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라고 한다면 그때만큼 그것을 잘할 자신이 솔직히 없다. 그때는 결심한 순간부터 공부에 온전히 집중하였고 단어 하나하나, 공식 하나하나에 몰입한 나날들이었다. 내 일과는 이랬다.
아침에는 산골집에서 뛰어내려와 5번 국토 옥류동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홍천 버스터미널 종점까지 간 다음 터미널에서 홍천고등학교까지 2시간 30분을 걸어 30분을 걸어 등교해야 했고, 또 하교 때에는 야간 자율학습 도중 8시 10분쯤 학교에서부터 터미널까지 달리기를 하여 8시 30분에 떠나는 막차를 타야 했다. 산마치리, 솔치리, 와동리, 주음치리, 철정리 등 외진 곳에서 다니는 학생들은 10시까지 진행되는 자율학습을 하고 싶어도 막차 시간 때문에 중간에 나와야 했다. 나는 시내에서 통학하는 친구들이 정말 부러웠다. 8시 반 막차. 이것이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었다. 20여 분 버스를 타고 옥류동 정류장에 내리면 그때부터가 공포의 순간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나 혼자 내리는데 거기서부터 오솔길을 따라 30분 정도 헉헉대고 산골집에 올라가야 한다. 처음에는 담력도 기를 겸 큰 소리로 고함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뛰어가기도 했지만 중간에 금용사라는 절의 불빛이 나오기까지는 행여 소나무 솔잎에 속삭임에도 마음이 철렁, 나무에 걸린 흰 비닐이 혹시 귀신이 아닐까, 극도로 공포스러운 분위기에 소스라치며 짐승의 울음소리에 사기라도 나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복잡다단한 공포심에 이 길을 빨리 벗어나고픈 간절함에 목에 뭔가 차오르며 매이 있었다. 매일 공부하다 막차 타고 집에 오르는 것을 알게 되신 금용사 주지사면 스님께서 사제를 털어 절 초입부터 절 위까지 전등을 달아 항상 시간에 맞추어서 켜주시고는 가끔 나와서 이제 오냐 하시며 자비를 베푸실 때에는 그 고마움에 눈물이 왈칵 쏟아진 적도 있다. 금용사를 끼고 더 올라 선산의 공동묘지를 지나 숨을 헐떡거리며 10여 분을 더 전속력으로 뛰어가야 어머님이 켜놓은 노란 백열등 불빛이 보였고 엄마! 외치며 와락 문을 열고 고린을 한다. 등에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리고 목이 메어 어머님이 차려준 밤참이 쉬이 넘어가지도 않았다. 그런데 금음달이 될 때는 아예 길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워 내 하얀 운동화가 감각적으로 길잡이가 되어 운동화 끝만 보고 올라가기도 했다. 나중에는 새로 마련한 AA 건전지가 직렬로 2개 들어가는 손전등이 내 오솔길 친구가 되었다. 이때 영어 단어를 외우려고 마련한 영단어 독서 노트와 손전등의 만남은 두려움을 떨치는 훌륭한 수단이 되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손전등 켜고 독서 노트에 초점을 두고 길은 훤히 아는 길이니 행여나 돌부리에 넘어지는 것만 유의하면서 영어 단어에 비춘 불빛을 응시했다. 매일 그날 정리한 단어와 수거에 몰입하는 그야말로 암기에 아주 훌륭한 환경이었다. 이렇게 하다 보니 막차 오솔길의 밤 시간이 전혀 무섭지도 않았고 오히려 영어 단어 수거가 쏙쏙 머리에 박히는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다. 고3 때에는 가정 형편을 아신 조정일 담임선생님의 주선으로 고마운 지인을 소개받아 하숙을 하게 되었다. 읍내에서 해태우유 대리점을 하신 최국성 사장님은 나의 딱한 이야기를 전해 들으시고 선뜻 학력고사 때까지 하숙비를 다달이 내주셨다. 지금도 최 사장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드리며 크게 보답해드리고 싶다. 현재 나는 국내 대표적인 건강의료 IT 분야의 회사에 있다. 전공인 컴퓨터공학은 90년대 말 최고액 전성기를 구가하며 우리나라의 IT 분야를 변화시키며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왔다. 나 역시 그 메가 트렌드의 중심에 서서 인터넷, 모바일, 유비쿼터스, UX 등의 기술을 건강의료,
헬스케어 분야에 적용해 왔다.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며 확대될 이 분야에서 성장했고, 지금은 또 다른 차원에서 헬스케어 분야의 전문적 로드맵을 걷고 있다. 평생 남과 더불어 건강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마음으로 내 심장은 점점 더 힘차게 뛰고 있다. 지금은 최대 규모의 헬스케어 관련 국제 프로젝트를 맡게 되어 보다 더 건강한 삶이란 가치 창조를 위해 애쓰고 있다.